나온다. 저기 나오잖아. 자, 인사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메디테일입니다. 허당닥터 홍해걸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직접 소개하시죠. 저는 일산의 척산항병원 원장 홍순우입니다. 네. 근데 지금 시작부터 좀 얼었어, 우리 선생님이. 다시 한번 더 드릴게요. 한번 좀 제대로 해보세요. 네. 좀 방송은 평소보다 좀 붕 뜬 느낌으로 해야 실제 카메라로 보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자기소개 한번 직접 해주십시오. 저는 일산 척산항병원 원장 홍순우입니다. 네. 너무 방송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은. 농담이고요. 예. 오늘 와주신 거 고마워요, 아무튼.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네. 와우,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척추 질환에 대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요통,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또 생소할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질병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짚어 드릴까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네, 우리 홍순우 선생님이요. 네. 그 전에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좀 안내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요 며칠 동안 추워서 난리였는데, 그죠? 예. 네. 근데 어제 오늘은 또 이 미세먼지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미세먼지 광고 방송 하나 하고, 네. 이 뭐냐면요. 저하고 저희 비욘디가 긴급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해요. 네. 미세먼지 마스크를, 네. 우리 국민들에게 아니면 저소득층만이라도 이렇게 무상 배급하자, 이런 주장을 잠깐 여러분께 좀 미안합니다. 요 잠깐만 중요한 얘기라서. 이게요, 이거 알잖아요. 미세먼지 마스크요. 예. 그거 쓰세요, 가끔? 예, 가끔 쓰지요. 그게 꼭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미세먼지는 일반 마스크로는 걸러지지가 안 않으니까. 된단 말이에요. 예, 네, 네. 예. 그래서 초미세먼지를 거르는 마스크가 그 정부에서 공인한 KF라고 하는 코리안 필터라는 마크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94 정도 숫자가 그 정도 되는 걸 요즘 같은 때는 차고 나가야 된다. 안 그러면 그냥 초미세먼지가 폐폭까지 막 들어오니까. 근데 요게 얼마인 줄 아세요, 한 개? 좀 가격은 잘 모르겠네요. 그게 편의점에 가면 한 3,000원 정도예요. 꽤 하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예를 들면 어쩔 수 없이 요즘 같은 날씨에도 생계를 위해서 외출해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마다 3,000원?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 알아주십시오. 이 마스크가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사람들이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쓰고 내일 주머니 넣었다 내일 또 쓰고 모레 또 쓰고, 이러면 이거 쓰나 마나 하나도 효능이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정권 원장님 만났잖아요. 그분이 대기 전문가인데 그분이 요거 일회용이다. 이튿날 사흘 이렇게 쓰면 안 된다. 또 물로 씻어도 안 되고 꾸깃꾸깃해도 안 되고. 이게 필터 원칙이요. 정전기 방식이래요. 특수 섬유가 있어갖고 전기를 띠고 있는데 얘네가 이렇게 숨 쉴 때 지나가는 먼지를 딱 잡아당기는데 요걸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하면 그 정전기가 다 망가지면서 이거 흡착을 못한다. 그거 처음 들어보셨죠? 예. 그게 일회용인데 이거를 작년 같은 경우는 이거 미세먼지 경보하고 주의보가 1년에 60차례나. 그러면 60차례마다 이거 사갖고 하려면 3,000 곱하기 6,000이면 18만 원. 그래서 제가 뭘 이걸 청원을 했냐면 이걸 무상으로 나라에서 좀 주자라고 했어요. 이거 보시면 이 청와대에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국민청원이라는 거 제안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동참해 주십시오. 이게 왜냐면요. 이게 놀랍게도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알리바바 아시죠? 알리바바. 중국. 거기 가서 알아보니까 똑같은 성능인데 0.18달러예요. 하나가. 짝퉁 아닐까요? 근데 그게 짝퉁이 아니고 그 중국하고 미국은 N95, 중국은 그 KN95 그 공인된 마크를 받은 제품이에요. 이게 하이테크 제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당 200원에 만들어서 우리나라로 팔더라고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원가로만 보면
100원도 안 할 것 같아. 대량 생산하면. 중간 마진을 많이 먹는 거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네. 3,000원씩 받아먹고 말이야 편의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거 아까 이제 나라에서 이걸 대량으로 사갖고 네. 아니 저소득층은 무료로 좀 줘요. 10개, 20개. 100만 명한테 한 사람당 10개씩 줘도 원가 100원이면 10억이면 떡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아주 좋은 이거 제 아이디어네요. 파퓰리즘인가요? 저보고 막 야 너 시키 뭐 저소득층 네가 뭐 잘난 척하고 그래 뭐 이러는데 어떻게 느낌이 어때요? 파퓰리즘이에요 제가? 아니죠. 이거는 정말로 이건 국민한테 필요한 걸 이거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아 근데 왜 선생님 왜 이렇게 목소리가 떨림이 있어? 아직도 긴장하시나 봐요. 아 진심이죠? 예. 그러니까 봐요. 아니 왜 국민들이 가서 3,000원씩 주고 해요? 이게 지금 중국 건 200원 똑같은 성능인데 우리나라 대략 100원이면 되는데 이게 정부에서 이런 걸 좀 해주면 저는 정말 고맙겠다는 말씀. 아이고 제가 괜히 흥분해서 그런다. 그래서 요거 좀 청원 지금 얼마야? 146명밖에 안 돼요. 제가 피토하고 얘기하는데도 제가 페이스북에 친구가 뭐 저 팔로우하는 분까지 해서 한 3만 명 되는데 제가 요새 좀 배신감을 느껴요. 아무튼 이거 좀 해달라고 올렸거든요. 와 해줄게 하고 댓글 달고 하는데 웬걸 여기 실제로 한 사람이 이거밖에 없어. 아 참. 이거 왜냐면 로그인 해야 되고 좀 번거롭긴 해요. 번거로워서. 네. 아 죄송합니다. 자 아이고 너무 말이 많아서 미안하고요. 자 우리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죠. 아이고 예, 우리 홍순우 선생님. 우리 홍순우 선생님은요. 저하고 대학 동기예요. 같은 홍씨니까 되게 친해했잖아요. 우리 지금 이거 그냥 뭐 친한 사람 모시는 방송이 돼 버렸네 그냥. 같은 실험죠. 실험조도 같이 하고 그리고 저기 우리 홍순우 선생님 저기 캐톨릭 그 얘기 해도 되나? 해도 돼? 응? 진짜? 해도 돼. 그 저기 세례 받을 때 제가 또 뭐 대부 비슷한 거 사실은 제가 더 엉터리인데 뭐 그런 사이예요. 아무튼. 그 당시는 아주 신성하게 보였어요. 그 인연으로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이분이 너무 착하게만 진료를 하시는 거예요. 병원도 좀 크게 좀 성공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또 PR도 많이 하고 마케팅도 해야 되는데 너무 착하게만 진료하셔서 제가 좀 이 방송에 모시고 병원 자랑도 할 겸 지식 나눔에 동참하십시오 했는데 절대로 안 하겠대요. 병원 이름 얘기도 하지 말라 그래서 그냥 안 아까 하겠 했습니다. 그냥 일산에 있는 척사랑병원 거기까지만 해달래요. 더 이상 뭐 제가 아시잖아요. 저 오시면 항상 병원 자랑하라고 얘기 드리는데 이분은 죽어도 안 하시겠다. 할 수 없죠. 그러면 오늘 우리 홍순호 선생님은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신다면서요. 저는 사실 오늘 딱 테마를 하나를 정해가지고 사실 가지고 왔는데요. 네. 예. 우리가 보통 가장 흔하게 경험하는 이 허리 통증, 요 통의 가장 아주 중요한 원인인데 어허. 아직까지도 잘 모르고 그 잘 알려지지 않은 이 디스크 내장증. 와. 디스크 뭐라고요? 디스크 내장증. 디스크 내장증이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예, 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모르는 분들 처음 들어보셨죠? 아시는 분 디스크 내장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이게 굉장히 흔한데 그 하나하나씩 좀 짚어가 볼까요? 네. 그러니까 한자어잖아요. 한자어. 내장증이라는 게 내장증이라는 거는 안, 결국 네. 안쪽에 이제 무슨 장기에. 이상이 있다는 예. 그런 얘기인데 원래 디스크라는 거는 두 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죠. 이제 바깥을 싸고 있는 섬유막과 안쪽에 있는 수액인데 수액 성분은 이 그 여러 가지 이제 단백 성분과 또 섬유성 물질로 이렇게 채워져가 있는데 이것들이 아주 태어나서 이 청년기까지는 균일하게 아주 잘 유지되고 있다가 어허. 청년기가 넘어가면서부터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노화도 오면서 변성이 옵니다. 근데 그 변성이 오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이 변성이 빨리 오거나 어떤 그 외부의 힘에 의해서 압력을 많이 받을 때는 그 내부에 있는 그 성분이 이 갑자기 이렇게 수분이 빠진다든지 또는 이 아주 촘촘한 그런 엮여 있는 그런 구조가 망가지면서 생기는 게 이게
내장증으로 이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장증과 관련된 슬라이드가 선생님 뭐예요? 내장증은 딱히 딱히 지금 내장증 가져오시나 내장증이라고 하기는 이거 시술 위주구나. 예, 시술 위주로 가죠. 네.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현재 요통이 있거나 부모님이나 지인 가운데 허리가 아픈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디스크만 연상을 하잖아요. 아니면 어르신들 뭐 척추관 협착증 뭐 이렇게 무시무시한 큰 병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 홍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디스크 내장증이 오히려 더 흔할 수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보통은 이제 허리 통증 이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삐끗하면 그냥 나 이거 허리 삐었으니까 근육통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많은데 실제로는 그 원인의 많은 부위가 이 디스크 내장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그냥 젊은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흔치는 않지만 애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근육이나 인대 같은 데서 조금 이렇게 늘어난다든지 예, 그러면서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20대 30대 넘어간다면은 이게 자주 삔다 또는 허리가 틀어진다 그런 경우에는 이 디스크 내장증을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디스크 일반적인 디스크하고 다른 것은 일반적인 디스크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탈출증이 있는 경우는 신경이 많이 압박이 되기 때문에 보통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당기거나 저리거나 이런 방사통이 잘 생기는데 디스크 내장증은 방사통이 아주 드물게 있기도 하지만 없는 경우가 많고 네. 그냥 허리 통증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일반적인 근육통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게 치료가 잘 안 되고 훨씬 더 오래 가고 또 만성화되기도 잘 하고 자주 아프고 기간도 더 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릴게요. 질병의 이름 오늘 주제는 디스크 내장증이다. 내장증은 한자어인데 내장은 그냥 일반적으로 안에 있는 내부 장기 그거에 안내자 뭐 장기할 때 장자 증은 증세증자. 그러니까 그 원어 그대로 풀어 설명하면 이 척추 사이 디스크 물렁뼈 알잖아요. 그 내부에 뭔가 문제가 생긴 병이다 뭐 이거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용어고요. 원인은 뭐라고요?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원인 왜 생긴다고요? 안에 있는 그 수액이죠. 네, 말랑말랑한 디스크 안에. 디스크 안에 있는 디스크 성분은 원래 이제 이 단백질하고 섬유 성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원래는 규칙적으로 이렇게 촘촘하게 배열이 돼 있어야 되고 수분이 어느 정도 함유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수분이 좀 빠진다든지 이게 촘촘하게 이 규칙적인 배열이 망가질 때 그때 내장증이 생기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증세는 그럼 뭐예요? 증세는 그냥 대부분은 허리 통증, 일반적인 허리 통증으로 보면 됩니다. 그냥 허리가 삐끗했는데 아픈데 하루 이틀 만에 좋아지지가 않고 약을 먹어도 오래 가고 잘 안 낫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염좌라고 표현하잖아요. 급성으로. 예. 뭐 무거운 거 들거나 이사할 때 삐끗 이거는 뭐 한 2주나 3주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는데 예. 오늘 주제인 이 디스크 내장증은 안 좋아진다. 예, 일단은 좋아지는 듯 하다가 또 아프고, 어허. 아니면 계속 아프고 이런 그러니까 몇 식으로. 년씩. 그러니까 그 어쩔 때 통증이 몇 년. 몇 년씩 계속 할 수 있죠. 야, 예. 저도 지금 그러니까 그런데 그 특징이 그렇게 잘 낫지 않고 오래 지속이 되고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하고 예. 근데 아픈 부위는 여긴가요? 한가운데 요통? 그거는 가운데로 갈 수도 있고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좌우. 오른쪽이나 왼쪽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어. 근데 이제 전형적으로 디스크하고 뭐 이거는 협착증하고 구분되는 증상이기도 한데 허리를 구부릴 때 좀 더 통증이 더 악화되는 양상을 이렇게 가지고 구부릴 때 더 예, 아프다. 예. 어. 악화되는 양상을 가지고 또 앉았다 일었을 때 이럴 그러니까 때 통증이 더 잘 생깁니다. 자세가 바뀔 때 아픈 거 예, 이게 맞습니다. 아주 특징적이죠. 예, 예. 아시죠? 이렇게 누워 있다 일어나거나 앉았다 일어나거나 자세를 바꿀 때 찌릿하고 뭐. 예, 맞습니다. 제가 예. 딱 그런데 지금 내장증이야 저 지금. 예, 상당히 흔합니다. 흔하죠. 예. 그런데 이게 일반 디스크하고 다른 건 다리로 이렇게 뻗치는 건 없다. 이제 무릎 드물다죠. 그거는 없지는 않는데 예, 드물다. 드물다. 예. 이해가 되시죠? 그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다리로 뻗치지는 않는데 자세 바꿀 때 아프고 시간이 지나도 좋았다 나쁘다 계속 여기 아픈 사람. 이게 디스크 내장증이다. 예, 맞습니다. 와. 이 그런 분들은 오늘 좀 열심히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흔합니까? 어때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요통 전체로 본다면은 네. 일단 근육이나 인대에서 생기는 통증이 제일 흔하겠지만 그 다음으로 흔한 원인은 디스크 내장증이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이게 뭐 의학적으로 지금 사실은 이거는 증명된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디스크 내장증 자체가 이 추간판 탈출증만큼 정도가 심한 병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내장증을 정확하게 진단하려면 MRI밖에 검사를 나타나는 게 없거든요. 어허. 근데 MRI를 그런 환자를 다 찍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음. 아직 정확한 그 유병률이라든지 이런 발병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굉장히 흔한 것으로 예, 예상한다. 임상에서 볼 때는 아주 흔한 그런 질환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네. 근데 이거를 병원에 가면 그 MRI 찍으면 어떻게 나옵니까? 이거 디스크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며요. 예, 보통은 이제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수분이 좀 빠져나오고 내부에 이 균열이 규칙적인 배열이 무너지기 때문에 색깔이 일단은 보통 MRI에서 이렇게 디스크 건강한 디스크는 이 그 가운데가 좀 하얗게 보이고 가장자리가 검게 보이는데 이 그 디스크 내장증이 있는 사람은 가운데가 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블랙 디스크 그러니까. 질환이라고 해가지고 검은 디스크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또 특징은 MRI를 찍으면 정상은 하얀데 얘는 이 디스크 물렁뼈 있잖아요. 척추 사이에 거기가 하얗지 않고 까맣게 나온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까맣다는 건 이제 탄력을 잃고 변성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서울대학교의 정선근 재활의학과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디스크가 깨졌다. 그래서 막 금이 가고 균열이 갔다. 이게 이렇게 푸석푸석해져 갖고 그래서 거기에 염증이 생기고 신경을 자극하니까 찌릿찌릿 아픈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맞는 말이죠. 야, 예. 아우 끔찍해요. 디스크가 깨졌다는 게 푸석푸석해져 갖고. 그래서 그게 이제 이게 아주 초기에는 이제 MRI상 비교를 해보면 이 높이가 많이 낮아지지가 않는데 어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 안에 있는 이제 수분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 배열이 깨지니까 높이가 좀 조금씩 줄어들게 합니다. 이렇게 줄어들면서 탄력이 또 떨어지니까 이걸 싸고 있는 이 섬유륜이라고 하죠. 섬유륜이 우리가 이제 위에서 또 척추나 압력을 받으니까 압력 받으면은 상대적으로 약간 볼록하게 나올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볼록 나오는 것들도 또 신경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신경 자극으로 만성 요통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런 특징이 있다는 얘기죠. MRI에서 시커멓게 나오고 자세 바꿀 때 특히 아프고 좋았다 나빴다 막 오래 반복하고 다리는 잘 안 뻗치고 자 그런 게 디스크 내장증 굉장히 흔하다. 자 여기서 잠깐 질문 좀 우리 소통해야 돼요. 여기 보면 호페소님이 공시생인데 매일 앉아 계신데요. 허리가 많이 아프대요. 그래서 1시간마다 나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아, 저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 환자들 보고 이게 앉아서 많이 계시는 분한테 추천을 합니다. 1시간마다 최소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일어나서 좀 걸어 다니시고 그러게. 허리를 구부렸다 폈다 스트레칭 운동을 하시라고요. 그렇게 앉아 있는 게 더 나쁘다. 앉아 있을 때가 이 디스크 내부에 압력이 제일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스크 변성을 많이 일으킬 수가 있죠. 정답 외울게 정답. 저렇게 하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거 아세요? 이 디스크가 앉아 있을 때 제일 잘 튀어나가고 압력이 많이 간다. 네, 맞습니다. 오히려 서 있을 때가 더 오히려 조금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누워 있을 때가 압력이 제일 낮고 누워 있는 게 제일 높고. 오히려 서 있을 때가 좀 낮고. 그러니까 앉아 있으면 몸은 편하잖아 이렇게. 그런데 이 안에 디스크는 제일 힘들다. 몸은 편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오래 앉아 있는 분들은 1시간마다 서 있어라. 네, 서 있는 게 아니라 걸어 다니라. 아 걸어 가만히 서 있는 거보다. 그러니까 저도 요새 뭐 서서 공부하는 책상이 있잖아요. 암기 과목 같은 거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정자세로 신경 팍 쓰고 하면 안 외워져요. 오히려 이렇게 서갖고 좀 건들건들거리면서 뭐 이렇게 중얼 이래야지 잘 외워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우리 선생님도 공부 잘하셨죠? 저는 걸어 다니면서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중얼중얼 걸어다니면서 중얼중얼 뭐 이러면 굉장히 릴렉스도 잘 되고 뭐 이 두뇌가 열리니까 훨씬 낫다니까요. 그러니까 허리뿐 아니라 공부 자체를 위해서도 그렇죠. 예. 네. 와우,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여기 보면요. 산책김이라는 님이 활동량이 적은 편인데 자주 허리 뼈마디가 찌릿찌릿하대요. 체중은 정상보다 약간 많은데 디스크 전 단계인가요?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거나 할 때 자주 이렇대요. 이것도
내장증인가? 일단은 자세가 안 좋긴 하겠습니다. 기대어 앉아 있거나 이럴 때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구부러지는 허리가 약간 굽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때 또 이 디스크 내부 압력이 많이 올라갈 수 있고요. 근데 이게 허리가 그냥 찌릿찌릿하다, 느낌이 찌릿찌릿하다는 그것만으로는 사실은 반드시 디스크 질환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주변 디스크가 아니라 다른 쪽 그 신경 저기 근육이나 관절 주변에 이제 신경 자구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은 일단은 활동량이 적은데 또 많이 누워 있거나 또 앉아 있거나 기대어 누워 있거나 앉아 있으면 그 자체는 사실은 디스크에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에게는 이분도 있죠. 마찬가지로 네. 많이 움직여라. 네. 근데 디스크 전 단계하고 사실은 디스크 전 단계라는 말 자체를 아마 내장증으로 지금 이해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내장증 증상은 아직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아직 저것만 가지고는요. 그러니까 디스크는 말 그대로 튀어나와서 신경 누르는 거고 이거는 튀어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 푸석푸석해지는 거고 변성이 일어나는 그렇죠. 거. 완전히 다른 병이다. 예. 네. 아이고 오늘 질문이 여기 요추 후관절 증후군 환자래요. 후관절 증후군도 꽤 중요하죠. 예, 설명 좀 맞습니다. 해주세요. 예. 네. 그 후관절 증후군은 사실은 저는 정형외과 의사이지만 그 재활의학과 선생님들이 후관절 증후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후관절이 이제 어떻게 보면 후관절 증후군이라는 것 자체는 이게 척추가 원래 세 가지의 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디스크가 있고 뒤쪽에 이렇게 두 개의 그 관절을 뼈와 뼈 아래 위 뼈를 연결해주는 후관절이라는 게 두 개의 관절이 있는데 그 관절 후관절에 이제 압력이 많이 가해지는 경우 또는 그 무리한 힘이 많이 가해지는 경우 후관절도 이 연골 성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연골 성분이 이게 어떻게 보면 관절염이죠. 안에 이제 퇴행성 변화 오고 연골이 다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서 통증이 유발되는 것을 후관절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증세는 예를 들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요? 이거는 이제 조금 반대 증세이죠. 디스크하고는 좀 반대. 후관절이라는 거는 뒤로 젖힐, 뒤쪽으로 사실은 젖힐 때 이럴 때도 아프다. 통증이 오히려 더 유발될 수 후관절이. 후관절 증후군. 디스크나 내장증은 요 앞으로 굽힐 때 많이 아픈데 얘는 뒤로 젖힐 때 아프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근데 저는 사실은 후관절 증후군 뭐 매일같이 사실 척추 MRI를 이렇게 찍어서 많이 보는데 후관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실제로 많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역할로 보면은 디스크가 70% 이상의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후관절 자체로만 아픈 사람은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디스크가 안 좋아서 아픈 사람들이 더 많은데 후관절은 사실은 그냥 엑스레이만 찍으면 후관절이 더 잘 보여요. 디스크는 사실은 투과되어 버리지만 후관절은 뼈에서 이 연골 부위에 어떤 그 엑스레이상 이상이 이렇게 하얗게 보인다든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후관절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쉽게 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는 통증이 거기가 원인가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 후관절이라는 게 이 옆에서 봤을 때 이 동그란 척추가 있잖아요. 이 뒤쪽 마디가 눌리는 건데 염증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뒤로 젖히면 아프다는 얘기인데 그 이유가 사실은 디스크가 기능을 못하니까 맞습니다. 그죠? 충격을 얘네가 막 다 받으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것도 디스크 문제다. 그 디스크 문제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 저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뭐라고 후관절 증후군은 뭐라고 조언하세요? 저는 후관절 증후군을 순수하게 후관절 증후군 환자는 사실 그 환자 요통 환자 100명을 진료하면은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한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 약물에 좀 반응이 좀 좋은 편이고 이 어떻게 보면 염증 또 퇴행성 관절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런 편이고 또 거기서도 약물에 반응하지 않으면은 후관절 자체에다가 주사요법 그리고 뭐 일반적인 물리치료라든지 가벼운 운동요법 이런 걸로 해서 일단은 해결하는 거고 대부분은 저기는 후관절 증후군은 이제 수술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용어는 좀 뭔가 생소하고 좀 무섭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자, 배소미님은요 정형외과에서 디스크 협착이라는 진단을 받았대요. 근데 저분은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어 보이지는 않는데 디스크 협착증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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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디스크 협착증이라는 말은 잘 안 쓰는데 척추 그러니까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협착증이라는 말을 쓰는데 근데 저 디스크 협착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거는 아마 이게 간격이 좁은 걸 협착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요 디스크가 예, 눌려갖고 엑스레이를 좁은 거. 찍어보면은 요 뼈하고 뼈 사이 간격이 좁아져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거는 엑스레이로 보면은 뭐 이렇게 좁아서니까 협착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 MRI를 찍어보면은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거는 신경이 지나가는 그 공간, 그 관이 좁아진 건데 그런 게 이 디스크 간격이 좁다고 해서 꼭 협착증이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디스크 자체가 안 좋거나 오히려 디스크 탈출증이 있거나 오늘 제 주제인 그냥 디스크 내장증이 있는 경우도 이 간격이 좁은 경우도 꽤 그렇게 많습니다. 간격이 이렇게 좁아진 분들은 걱정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네. 깡통처럼 좀 찌부러진다 그러나 아무튼 일단은 안 디스크가 좋죠. 통통하게 있어야 되는데 쭉 눌려 있으니까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역시 운동하고. 일단 정상이 어느 정도냐. 자기가 정말 일단 그 움직이기 힘들 정도의 그런 그러니까 운동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일단은 병원에서 뭔가 처방이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 일단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척추에 좋은 운동들. 척추에 좋은 운동은 사실은 허리는 세 가지 방향의 운동이 있는데 이 굴곡과 신전 그리고 옆으로 터는 이거 좌굴, 두 번째. 예, 우굴. 그다음에 뭐 돌리는 예, 회전 운동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사실은 안 좋은 운동은 회전 운동. 와, 이게 예, 회전의 운동을 할 때 이 디스크가 제일 취약합니다. 비틀리니까 예, 찢어지나. 네. 그래서 비트는 운동들이 제일 흔한 운동 중에 골프라든지 그다음에 뭐 볼링이라든지 볼링. 예, 그다음에 테니스 같은 것도 막 테니스 예, 막 돌리죠. 붙으니까. 이런 운동들은 사실 척추에 좋지 않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척구를 하는 건데 척구 운동과 이 앞으로 구부렸다 뒤로 폈다 하는 운동들은 상대적으로 낫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허리를 구부렸다 뒤로 젖혔다 하는 그런 운동부터 일단은 시작을 해야 되고 이거부터 앞뒤로. 예. 네. 그리고 척추를 잡아주는 근육들이 되게 앞쪽 근육들은 환자분들 대부분 튼튼한 경우가 많아서 이 앞쪽에. 예, 네. 상대적으로 물론 이제 배 많이 나온 사람들은 근육도 약하겠지만 근데 뒤쪽 배근 또는 등 쪽 근육 예. 근육이 약하신 분들은 특히 허리 질환이 잘 생깁니다. 이 신전근이 이 허리를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전근에 대한 운동을 일단 사실은 많이 하시는 게 그러니까 허리 이걸 건강에 뒤로 제일 젖히는 중요합니다. 동작 힘이 좋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뒤에 근육이 예. 약하니까. 예, 예. 이렇게 딱 그 다리를 딱 묶어놓고 버티는 거 있잖아요. 딱 이렇게 그 어디 테이블 같은데 상체는 공중에 떠 있고 다리를 쫙 붙들고 딱 버티는 게 이 허리를 뒤로 젖히는 이 힘이 약하면 요통이 잘 생긴다. 예. 그래서 허리가 튼튼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뒤쪽 근육을 이렇게 만져보면 아주 근육이 그냥 딴 사람보다 한 뭐 1.5배는 될 정도로 아주 튼튼합니다. 이 뒤가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그 운동 중에서도 이 뒤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뒤로 젖히는 동작을 좀 자주 해주고 주는 게 예. 근데 이제 뭐 의도적으로 사실은 뒤로 젖히는 운동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구부렸다가 펼 때 그때도 이 뒤쪽 허리 등 쪽 근육이 작용을 하거든요. 가령 우리가 이제 가령 그 역도 선수들 같은 경우 이 큰 역기를 들고 이게 목에다 들렸다가 일어날 때 그때 또 등 쪽에 있는 근육들이 같이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사실은 등만 뒤로만 막 젖히려고 하면은 재미가 없죠. 근데 구부렸다 폈다 하는 그런 운동을 할 때 펴는 운동을 같이 하게 되면은 네. 그 자체가 등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면은 그 거꾸리 배소민이 헬스장에 거꾸리라고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 그거는 어떠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거꾸리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거꾸리 할 때도 사실 거꾸리가 사람들은 이제 디스크가 있으시면은 그 튀어나와 있는데 이게 느리면은 그게 안으로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거를 이제 하면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거꾸리 할 때도 이 밑으로 이렇게 처지는 거를 잡아주기 위해서 근육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배도 이게
근육 수축해야 되고 뒤쪽 등 쪽 근육도 수축해야 되거든요. 음. 그런 효과 면에서 저는 이제 그 꾸리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오. 그리고 물론 이제 미세하게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좀 넓혀주는 그런 효과도 있는데 그 자체로는 사실은 디스크에 크게 뭐 영향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리 오래 네. 한다고 이렇게 튀어나온 디스크가 들어가거나 들어가거나 하는 않다. 예. 그러나 도움은 될 수 있다. 예. 주의사항은 뭘까요? 근데 거꾸리 하다가 뭐 매달리다가 잘못해서 삐끗해서 더 다치는 사람도 뭐 있긴 그러니까 하잖아요. 이미 지금 허리 통증이 막 있는데 억지로 그걸 하는 거는 그건 아니에요. 예, 위험할 예, 수도 그렇다면 있어요. 많이 예. 아플 때는 하지 말라.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꾸리 특히 금지하시는 분들은 디스크 수술하신 분들 수술했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또 자꾸 늘리려고 하면 잘못하면은 수술한 부위는 이미 한번 터져 나왔거든요. 또 터져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거는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미 막 심하게 아플 때는. 예. 네. 그 르비라는 님이 디스크 4, 5번 튀어나와 있네요. 27세 회사원 여자 8개월째 앓고 계시는데 후관절에 이분도 문제가 있대요. 뒤로 젖힐 때 꺾이는 허리 라인에서 막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있다. 기지개도 못 편다. 주사도 맞았는데 낫질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디스크라 숙일 때도 아프고 젖히자니 또 예. 통증이 온다. 예, 좀 심하게 아프신 분인데. 근데 제 생각에는 27세 회사원인데 이게 보통은 디스크 내장증이 구부릴 때 통증이 많이 오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앉았다 일었을 때도 아플 수 있다고 했는데 앉았다 일었으면은 그때는 허리가 사실은 구부렸다가 또 펴는 효과거든요. 그때도 아플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만성이지에 거의 가까운데요. 8개월째. 네. 저 때는 일단은 통증을 일단 가라앉혀야 됩니다. 통증은 일단 저 정도로 이제 심하신 분들은 일단 신경 차단술, 일단 주사 치료를 먼저 좀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르비님께는 지금 8개월이 지났으니까 이제부터 무조건 참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예. 뭐 초기에 뭐 한 2, 3주 참는 건 뭐 일리가 있는데 이분은 지금 계속 아프니까 자 신경 차단술 얘기했고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 소개해 주시죠. 신경 예. 차단술. 네, 신경 차단술. 예. 이 용어는 무시무시한데 오늘 저희 메디텔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시술 중 하나다 이거죠. 소개해 주십시오. 그 신경 차단술이라는 거는 이제 차단한다 그러니까 이걸 막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경으로 이렇게 통증이 이렇게 전달되는 거를 좀 막아준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경 차단술이라는 거는 이게 저 디스크 내장증이라든지 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신경을 누르고 있는 부위라든지 아니면 자극하고 있는 부위 그 주변에다가 이 신경 자극을 줄여주고 또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그 반응 자체를 줄여줄 수 있는 약물을 신경 주변에다가 뿌려주는 거죠. 뿌려주면은 일단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고 그 염증이 또 완화되기 때문에 그 효과로 인해서 일단 움직임이 일단 원활해질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저는 이제 권해드리는 게 이제 그 적극적인 이제 재활 운동요법, 운동치료 이런 것들로 들어가서 그게 통증이 어느 정도 회복된 것 자체를 유지할 수 있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예. 아프게 해줘서 빨리 움직일 수 있게 해줘야 이게 근본적으로 좋아진다. 예. 그래서 안 아프게 해주는 용도로 예. 이걸 권유하실 거예요. 예. 그 신경 차단술도 보면은 지금 여기 이제 슬라이드를 자세히 보시면은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트랜스포라미날이라는 네. 게 있고 네. 트랜스포라미날은 게 이제 이 신경 척추 뼈하고 뼈 사이 추광공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인터라미날은 이제 뼈의 그 뒤쪽에 있는 후궁이랑 뼈하고 뼈 사이. 네. 그다음에 마지막 코달이라는 거는 꼬리뼈 쪽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네. 이게 이제 이거를 이제 지금 그 여기 좀 잡아줘 여기. 네. 저 이 신경 차단술이요.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 신문 방송에서 그 과잉 진료로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고 비판받았던 거하고 다른 거 이거. 그거는 이제 뭐더라? 신경 성형술입니다. 예. 신경 성형술도 나중에 선생님 설명하겠지만 뭐 도움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좀 그동안 너무 좀 남용이 된 경향이 있다.
예, 선택적으로 한다면 그것도 아주 좋은 그런 방법이긴 시설 중에 하나. 하나입니다. 그건 보험이 안 되잖아요. 예, 보험이 안 보험이 안 되니까 그걸 한 번 했다면 4, 500만 원 하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합니다. 병원마다 다르겠죠. 아, 병마다 다르겠습니다. 선생님병원은 싸네요. 일산에 있어. 아무튼 강남은 네. 4, 500만 원 했다니까. 그래 뭐 그 네. 병원들 떼돈 벌었어요. 뭐 몇몇 병원이 있는데 근데 그게 뭐 추정 60분 뭐 이런 데 막 네, 비판을 맞아요. 받았잖아요. 비싼데 꼭 필요한 사람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뭐- 허리 아픈 사람 막 다 네, 때려서 맞습니다. 하니까. 그걸 하지 말고 선생님은 요걸 하라. 요 차단술. 이거는 보험이 되죠. 예, 맞습니다. 이 건강보험 되니까. 얼마나 합니까 이건? 요거는 이제 이 약에 따라서 좀 다른데 네. 한 5만에서 한 10만 원 정도? 그러니까 5만 원이 본인 부담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 어쨌거나 아까 신경 그 성형술보다 100분의 1, 뭐 몇십 분의 1로 싸잖아요. 이게 저희 메디텔에서 이걸 알려드린다는 얘기예요. 우리 양심 의사 홍순우 선생님이. 병원은 돈을 좀 적게 벌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 신경 차단술은 이건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그죠? 그러니까 많이 아플 때 안 아파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부터 고려하시라.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시술 절차 좀 알려주세요. 예, 일단 어떻게 한번 차단합니까 이거? 방법이 이제 네. 그 자 보여주세요. 예, 이따가 다른데 네, 이게 MRI인가 보네. 예. 이거 이제 이거 딱 짚어가면서 하세요. 네. 이게 이제 맨 처음에나 했던 이제 신경공 트랜스포라미날 루트 블락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사실 이제 디스크가 있는 부위가 이게 보통 생기면은 이 가운데 쪽 그 신경을 전체적으로 누르는 것보다는 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요게 치우치 이제 척추뼈고, 요게 등 근육이네요. 예, 근육입니다. 요게 이제 예, 신경이고. 신경인데. 네. 신경이 이렇게 한 가닥씩 이렇게 이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한 가닥씩 나가는데 네. 요거는 이제 여기 지금 흐릿하게 보이는 게 이게 디스크가 지금 터져 나오신 오, 환자분입니다. 그렇구나. 예. 그래서 여기다가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서 놓아주는 게 이제 이 트랜스포라미날 신경 이거 블락입니다. 영어로 그래요. 머리 아프게. 경추강동. 네. 그래서 사실 요걸 보면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이 네, 이제 여기. 예, 뼈가 이제 이렇게 척추뼈가 보이는데 이거 잘 잡아서 예. 이렇게 바늘 보입니다. 그죠? 바늘 예, 잡아요. 요 바늘이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나요? 예, 더 어둡게 하세요. 더 어둡게. 예. 그렇지. 저 바늘이 들어가는 거. 예, 옆으로 들어가는 거, 옆으로. 예, 옆으로. 저 피부를 통해서. 예. 저 그래서 요거는 튀어나온 디스크로. 예, 이게 오.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고 이게 이제 뒤쪽에서 이렇게 해서 이게 바늘이 보이죠. 측면을 봤을 때 이렇게. 예, 요거. 예.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여기 좀 봐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경 차단술이 뭐냐? 뭐 용어는 거창하지만 예, 바늘로 찌르는 거죠. 이 피부에다 등으로 그죠? 예, 찔러서 바늘 끝이 그 튀어나온 디스크 염증인 데까지 도달해서 거기다 약물을 주입하는 거. 네. 이거 얘기하는 예, 거잖아요. 예,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추광공을 통해서 하는 건데 음. 사실 저희 병원에서는 한 제가 볼 때 한 7, 80% 환자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이거는 장점이 뭐냐면 일단 이게 신경 병변 있는 신경에다만 이게 완전히 이 대포를 쏘는 거죠. 이제 네. 안 좋은 대포가 뭐예요, 예? 선생님? 그러니까 이 크게 약물을 그냥 한 번에 주입을 해서 왜요? 기관총이라 그러지. 왜 또 대포라 그랬고, 무시무시하게. 네. 아무튼 네. 강력한 약을 그 튀어나온 아픈 부위만 탁 집어넣는다 지금 그 예,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요. 근데 이제 단점은 이게 이렇게 지금 이 투시기, 엑스레이 투시기를 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안 그냥은 그러면은 예, 위치를 찾지를 못하니까. 의사 선생님도 예. 환자분 눕혀놓고 요 엑스레이를 찍어가면서 찍는다.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 위치 찾기가 잘못하면 또 이 신경 깊이 엉뚱한데. 찌를 수 있고. 아니 그렇게 전문가가 필요한 거지. 선생님이 저 이거 몇 년 되셨어요? 지금 저랑 나이 똑같으니까 여기 뭐 한 15년 됐습니다. 15년. 네. 그럼 이제 손이 익을 대로 익으셨겠네요. 네. 좋습니다. 근데 그런데 이제 요런 방법 말고 이제 네, 이건 뭐예요? 그냥 또 영어야 또. 예, 예. 해보세요. 예. 이제 이게 번역해도 참 알아듣기가 알았어요. 아무튼 힘들었어요. 해볼게요. 예. 뭐 이런 예. 신경 차단술의 유형이 여러 가지인데 또 이런 것도 있다. 네. 요거는 이제 이 뒤쪽으로 아이고 왜 그래 넘어뜨리고 그래요? 이 회사 기물을. 여기 옆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뒤에서 이렇게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예, 이게 이제 인터라미날 해가지고 이제 음. 이 그 후궁간 네. 쪽으로 들어가는. 여기 이제 가운데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여기 요 보이네요, 가운데 여기. 구멍 있는 쪽으로. 요게 예. 주사바늘이에요, 요게. 근데 요거는 한 가운데로 들어가는.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게 꼭 이 투시기를 안 보고도 이게
손으로 만지면은 이 척추뼈가 만져지거든요. 음. 뼈 사이로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투식이 필요 없으니까 좀 간단. 투시기가 아무래도 엑스레이 좀 노출이 되고 예, 하니까. 되니까 없이 할 수 있고. 근데 이거를 하면은 이제 일단 선택적인 신경이 아닐 수 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큰 신경이 다 퍼질 수 있고. 두 번째는 잘못하면 여기 신경을 찌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안에 척수액이 나온다든지 좀 셀 수 있겠네요. 네.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 단점이 있다. 예. 네. 그래서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마지막은 꼬리뼈로 꼬리뼈로 들어가는 하는 거. 거예요. 주사 바늘이 예. 꼬리뼈로 들어간다. 이거는 진짜로 이렇게 꼬리뼈를 만져보면 이렇게 톡 튀어나온 부위가 있으니까 그 사이에 구멍이 있어요. 예, 여기 예. 엉덩이 뒤쪽으로. 그 구멍 사이로 이렇게 이 바늘을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약을 이렇게 넣어주거든요. 이게 지금 약인가 보네요. 예, 그렇죠? 약이 들어가는 겁니다. 요게 바늘이 보이네요. 예. 여기 가느다란. 실제로는 이렇게 투식이 안 찐 건데 이거는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네. 아주 쉬워요. 그리고 신경이 이게 바늘이 여기 있으면 한참 위에 있거든요. 이쯤까지. 그러니까 신경 찌를 염려가 없어요. 안전해요. 근데 단점은 뭐냐? 약이 여기서부터 위로 쭉 퍼져야 되니까 한참 약을 많이 써야 되고 또 약 효과가 이 원하는 신경에만 퍼지는 게 아니라 이 그냥 일반 신경에도 다 퍼지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다 그냥 막 총을 난사하는 거예요. 난사하는 거죠. 아이고. 이 효율적이지 못하네. 효율적이지 못해요. 안전하긴 한데.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결론. 권해드린 게 예. 정말로 많이 아프면 이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처음 거 다시 한번 봐요. 그러니까 예. 제일 처음 보여드린 방식 있죠. 네, 요걸로 하라. 아픈 부위를 선택적으로 이렇게 추간공을 통해서 신경을 이렇게 주사해. 요거는 그러니까 등이 있으면은 한 가운데가 아니라 좌우로 들어가야 되네. 좌쪽 아니면 어느 한쪽으로. 근데 이게 아무튼 정확하게 이렇게 찌르기가 어려우니까 투시기를 보면서 의사가 넣는다. 예. 자, 여러분 이해가 좀 되셨나요? 이거 쉽지 않아요. 아무튼 요거 받을 때는 그러면 환자는 마취는 어떻게 해요? 마취는 따로 안 하죠. 이게 주사를 한번 딱 찌르면은 위치를 잡아서 정확하게 딱 한번 찔러서 놔주고 나오면 되는데 마취하려면 또 찔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따로 마취할 필요 없고 그냥 한 번만 이렇게 주사를 이렇게 따끔한 따끔한 정도면 된다. 그렇죠. 한 번. 그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시간? 근데 투식이 보고 찌르고 놓고 하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5분, 10분이야. 뭔데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무슨 전신 마취, 부분 마취 이런 것도 안 한대잖아요. 주사 한 방 맞는 거고 그 다음에 5분, 10분이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 되니까 얼마라고요 아까? 한 5만에서 10만 원 정도? 5만 원, 10만 원. 이걸 왜 안 하냐고요. 근데 이런 거를 의사분들이 잘 얘기를 안 해요. 왜? 이거는 아시잖아요. 아무튼 근데 저희는 이걸 먼저 권유한다. 네, 이거 상당히 또 안전하거든요, 이게. 그죠, 선생님? 예, 맞습니다. 이거 이름이 뭐라고요? 이 시술 이름이? 이 신경 차단술. 네. 예. 자, 그러면 근데 저기 뭐야? 어떤 분이 의학 채널 비온디 감사합니다. 근데 7분 정도 싱크가 안 맞지? 무슨 말이에요? 7분 동안 싱크가 안 맞다는 게 뭐지? 그러니까 뭔지 모르게 오늘 지금 이 카카오 쪽에 우리 파수님들이 많이 안 들어왔어. 지금 유튜브는 활성화되어 있는데 심할서 써요. 이거 지금 뭐 어떻게 된 거야 앞에? 왜 그렇지? 응? 뭐가 문제예요? 몰라 아무튼 이게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 싱크로가 쟤는 뭔지 모르지만 7분 동안 뭐가 에러가 있었대 아무튼 그러니까 아무튼 저 지금 중요한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죠? 신경 차단술 지금 계속 얘기하죠. 지금 말씀하시는 디스크 내장증에도 도움된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일반적인 디스크 환자에도 거기도 어디가 아무튼 아플 때는 아픈데 잘 안 나올 때. 근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먹는 약으로 잘 안 될 때 이걸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떤 약을 주사합니까? 약의 보통은 약이 뭐예요? 이제 3가지 성분이 들어갑니다. 이제 첫 번째는 통증이 심하니까 당장 이제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국소 마취제가 일단 조금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테로이드제. 이 효과를 좀 더 오랫동안 지속시키려면은 스테로이드 자체가 이제 조금 들어갈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2가지 약제의 침투 효과를 좀 올리기 위해서 히알로제라는 그런 약이 3가지 성분이 보통 3가지를 섞어서. 예. 근데 히알로제는 꼭 안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되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스테로이드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우리 스테로이드 하면은 우리 파스나 시청자 여러분들 그냥
그걸 왜 너 부작용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스테로이드라도 이게 직접적으로 이제 이제 먹는 것도 아니고 주사를 한다고 하지만 이 혈관으로 찌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조직에서 이게 저 주변으로 있다가 흡수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얘기. 예, 그 용량 자체는 이게 직접적으로 먹는 거나 주사를 맞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먹거나 정맥 주사를 하면은 스테로이드가 온몸에다 퍼지는데 얘는 혈관이 아니고 그 튀어나온 디스크 팅팅 부어 있는 고기만 딱 놓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부위로는 안 간다 이 약물이 많이 안 간다. 그렇죠. 예, 상대적으로 적다는 그러니까 부작용이 거죠. 적다니. 예. 근데 그래도 이제 이 시술 자체를 사실은 아주 많이 받는 건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보통 1주에서 2주 간격으로 해서 처음에 맞아보고 조금 그래도 효과는 있지만 아직 통증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뭐 2번 내지 3번 정도까지 권해드리는데 3번 이상은 해도 이게 이제 약 자체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내성이랄까 이제 통증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오히려 효과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별로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3번까지 맞을 수 있다. 네. 그런 얘기네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그 기간은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다시 또 뭐 3회 정도 하셔도 큰 지장은 없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 간격을 지키면 스테로이드가 들어와도 큰 부작용이 부작용은 없다. 없습니다. 안심해도 예, 된다. 예, 예. 근데 지금 어떤 질문들이 많냐면 디스크 자연 치유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거를 하지 말고 그냥 무작정 기다리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신데 자연 저렇게 기다렸어도 가끔 좋아진 분 있긴 예 하죠. 있습니다. 예. 어떻게 그래서 생각하세요? 자연 치유 완전히 터져 나온 분들도 그분이 이제 처음에는 뭐 거의 쩔뚝쩔뚝하고 걷기 힘들 정도로 심한 통증이었는데도 그게 이제 어떤 뭐 어떻게 보면 환자가 참았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자연 치유요법을 해서 그런지도 몰라도 그게 한 3개월, 6개월 지나면서 증상도 점점 좋아지고 실제로 MRI를 찍어 보면은 이게 디스크 터져 나왔던 게 없어진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오, 이게 쑥 들어가서 예.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면. 네. 근데 이제 그게 다 항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네. 이게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본인도 이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아, 나도 기다려봐야지 자연 치유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게 흡수되는 어떻게 터져 나왔다가 흡수되는 디스크도 있지만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계속 꾸준히 아픈 사람들은 그걸 다시 찍어보면은 안에 디스크 내부에 이 석회가 끼면서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와, 그건 더 안 좋은 거죠. 예, 그러면은 그게 이제 계속 신경을 압박해가지고 나중에 결국에는 신경 마비가 오는 거죠. 발목 힘이 떨어진다든지 아주 심한 경우는 이제 소변 대변 장애가 오는 그런 분들도 이제 이런 딱딱한 디스크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기다리는 자연 치유가 능사는 아니다. 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정상의 치유 이제 그 경과를 봐야 되는데 점점 좋아지는 디스크냐 아니면은 정상이 호전이 안 되느냐 그게 일단 1차적으로 일단 그걸 추세를 봐야 된다. 예,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조금이라도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좋아진 것 같고 내일도 조금 그러면은 좀 기다려볼 수 있죠. 예. 그게 아니라면은 무작정 기다리면 안 돼요. 예, 그렇죠. 오히려 나빠진다 이러면 그거는 빨리 뭔가를 해줘야 됩니다. 참고 있으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동안에 일도 잘 못해 아파서 괴로워. 그렇죠. 그 시간과 거기에 따른 고통에 따른 비용도 큰 거 아니에요. 예. 보통 교과서에는 허리 처음에 삐끗하고 아플 때부터 한 4주에서 6주 정도까지는 기다려 봄직하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지금 이분들처럼 8개월째 이거를 막 오래 기다리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렇대요. 예. 네, 저도 동의합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게 좋은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튼 요 신경 차단술을 선생님이 첫 번째로 권유하셨네요. 네. 그리고 아까 그 8개월 지금 뭐 기다리시는 분 있다고 그러고 아까 그 디스크 내장증 환자인데도 정말 8개월씩 뭐 아프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제가 얘기 드렸던 이 신경 차단술 이 주사도 이미 3번 뭐 다 해보고 또 뭐 6개월 지나 또 3번 또 해보고 이래도 아픈 분이 또 있어요. 아하. 그 왜? 그러니까 이런 치료를 해도 계속 아픈 분은 이유가 뭐예요? 신경 자체가 망가진 건가요? 그런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은 잠깐만 네, 보면은 네. 우리가 일단 이거는 그냥 이제 일반적인 디스크라고 볼 때 사실 이 정도의 지금 그
MRI 사진은 보면 이건 디스크가 지금 튀어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요 안에 내부에는 이 디스크 내장증이 있는 환자가 있는데요. 디스크는 원래 디스크하고 신경하고 생각하면은 요 두 가지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디스크 자체에도 신경이 있습니다. 그 물렁뼈 안에도 신경이 있다는 얘기죠. 안이 아니라 이 밖을 싸고 있는 네. 신경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경 이름이 의학적인 용어로는 사이노버테브럴 너브라고 하는데 네. 이게 한글로 번역하기 참 힘든데 네. 이게 뭐 동굴신경 뭐 어쩌고 우리가 하는 동굴신경이란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있는, 네. 예. 근데 이 신경이 오랫동안 이 디스크 내장증이 있는 분들은 이 신경 자체가 우리 척추신경하고 디스크 사이에서 겉자라게 됩니다. 아주 예민해지고 겉자란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겉자란다면은 우리가 그냥 나무로 치면은 이렇게 큰 나무가 있으면 가지가 한 두 개씩만 이렇게 있다. 이거는 신경 자극을 많이 받으면은 이게 아주 여러 가지 그 가지를 많이 치게 가지고 조그만 예민한 자극이 있어도 이 신경이 이게 쉽게 아프단 말이에요. 예 자극받는 자극을 받아 가지고 통증이 쉽게 유발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음.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 뭐 주사 맞아도 해결 안 되고 운동하려고 해도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아까 얘기 드렸던 신경성형술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100%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저희가 신경성형술은 좀 약간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과잉 진료의 상징이고 몇백만 원 하는데 그 꼭 받지 않아도 되는 분들 너무 많이 유도해서 문제다. 그런데 선생님 말씀은 그 신경성형술도 꼭 필요한 경우는 해야 된다. 그렇죠. 그게 지금 이 경우다. 예. 왜냐하면 이런 환자분이 많지가 않아요. 이게 디스크 내장증이 있는데 나는 6개월, 1년, 2년 이렇게 계속 아프시다. 이런 분들이 사실 흔치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이제 신경성형술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신경성형술도 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차단술로도 효과가 없을 때 이 방법도 고려를 해봄직한데. 예. 네. 신경성형술은 원래 아까 이제 꼬리뼈 아까 그 주사 신경 차단술 했던 꼬리뼈 쪽의 그 구멍을 통해 가지고 아주 조그마한 관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 관 길이가 보통 한 3, 40cm 정도 되는데요. 아주 가느다란 관인데 이 끝이 관의 끝을 이렇게 오른쪽 왼쪽 이렇게 구부릴 수가 있습니다. 끝이. 예. 예. 그 이제 이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의사의 의도에 따라. 예. 그 도관의 끝을.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한 신경 차단술은 그냥 딱딱한 바늘이니까 그게 안 되죠. 그냥 푹 예, 찌르면 그렇죠. 그만인데 요거는 끝이 이렇게 구불구불하면서 넣었다 뺐다 이게 된다. 예.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지만 그 신경이 겉자란다고 했던 사이노버테브럴 너브가 있는 동굴신경. 그렇죠. 동굴 신경이 있는 부위 쪽으로 들어가서 그거를 이제 휘저어주는 거죠. 휘저는다는 건 뭐예요? 겉자른 걸 다 잘라낸다 이거예요? 그냥? 잘라내지는 않는데 네. 이게 이제 신경성형술을 했던 환자분 이제 사진인데 이분은 이 허리 아프다고 왔는데 이게 디스크가 변성이 여러 군데 있고 그러니까 이 디스크가 검은색으로 이렇게 까맣게 돼 있다는 게 안 좋아. 이게 하얘야 되는데 정상이 까만 게다 이게 변성 내장증 그리고 같은 이게 거. 이제 안에 그 내용물이 빠지니까 이 수분이 빠지니까 뒤로 좀 볼록볼록 또 튀어나와 있고 어느 마디에서 생겼는지도 알 수도 없죠. 통증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신경성형술을 하면 요 척추뼈 디스크하고 요 신경 사이로 요 사이로 이렇게 관을 집어넣어서 그 사이를 이렇게 휘저어주면서 또 약물을 같이 뿌려줍니다. 그 약물 치료도 같이 해주면은 그 효과가 큰데 요 뒤쪽을 보시면은 지금 네. 이렇게 이제 바늘이 먼저 들어가고요. 네, 이게 이제 약물이 막 나오고 있는 건가요? 아니 여기는 손이고 요 이제 손인가요? 예, 바늘 그쪽이니까 여기로 어디 나오겠네요. 예. 네. 그래서 이건 정면에서 이렇게 본 거고. 그러면 여기 관이 지금 들어간 걸 보여줍니다. 여기 예, 관이 예. 이렇게. 근데 이 뼈하고 사실 그럼 좀 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뼈 뒤에는 사실 골막도 있고 인대가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요 척추뼈 뒤로 바로 붙어 있고 이 관 뒤에 신경이 사실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꼬부려 주는 거죠.
이렇게, 구부러지네. 예, 이쪽으로 한쪽으로 구부렸다가 또 반대쪽으로 구부려줬다가. 그렇게 구부리면서 어딘가 필요한데 주사 약을 넣는데 예. 요거는 그냥 아까 맨 처음에 바늘로 넣는 신경 차단술에 비하면 훨씬 더 좀 원하는 위치에 자유자재를 맞습니다. 넣을 수 예. 있다. 더 그런 선택적으로 장점이 있다. 넣을 수 더 있고요. 깊숙이 예. 들어가서. 그리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기 신경하고 이 디스크 사이가 늘어붙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좀 또 자극을 많이 받다 보면은 이 주변에 이제 이게 유착이 돼가지고 늘어붙어 있는데 유착도 이렇게 같이 떨어뜨려 주는 거죠. 네. 그럼으로써 이 환자한테는 되게 이 효과가 좋았던 그런 시술이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해피하게 됐다. 그러니까 네. 이제 유착이라는 게 떡이 돼서 엉겨 있다 조직이 뭐 염증이나 이런 걸로. 근데 네. 이제 요게 들어가면서 살살 풀어주는 효과도 좀 기대할 수 있다. 예. 자, 그렇게 이제 정돈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지금 요통 이야기 하잖아요. 그리고 디스크 튀어나오지 않은데도 이렇게 뭐 앉았다 일어날 때 찌릿찌릿 아픈 뭐 내장증 얘기도 해주셨고. 예. 그럴 때 일단 뭐 좋은 자세, 운동, 또 먹는 진통소염제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제일 먼저 이게 순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럴 정도에 따라 때 다르죠. 처음 가면 일단 비용이 적고 안전하고 간단한 것부터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예. 신경 차단술이었다. 맨 처음 소개한 거. 그거 해도 안 될 때 나중에 이유를 알고 봤더니 뭐 동굴신경 어쩌고 뭐가 뭐 예. 있는 특별한 거다. 예. 그럴 때는 이제 그거보다 좀 더 정교한 신경 성형술을 하는 게 옳다. 예. 그 얘기네요 지금.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다짜고짜 요거부터 하면 안 된다. 왜? 요건 비싸니까. 굉장히 비싸니까. 왜 웃어? 굉장히까지는 아니라서. 선생님 병원도 100만 원 넘는다며 이게요. 강남은 보통 예. 4,500만 원 한다니까요. 예, 이거 맞아요. 한 번 하는데. 예. 400만 원이 무지 비싼 거지. 예. 근데 근데 이거 이게 안 해도 될 사람을 막 하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해놔도 또 증상이 또 재발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해도 그러니까 예. 이것도 완벽한 예, 게 완벽하지는 아니다.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그 우리 홍순우 선생님 모시고 요통 이야기, 요통 뭐 원인이야 굉장히 많죠. 디스크만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저는 그거가 옳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치료가 이분에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 판단을 전문가가 잘 해줘야 돼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 그래서- 판단하실 때 예. 환자의 호주머니 사정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비싼 거부터 막 앵기면 근데 이게 병원에 오시는 그 환자분들도 그런데 이 병원에 진료하시는 그 의사분들은 또 자기가 이렇게 또 잘하는 분야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환자를 치료할 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또 이게 약간의 그런 어떤 뭐 적응증이랄까 이런 게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권해드리는 거는 좀 단계적인 그런 치료를 해서 이제 조금씩 더 어떻게 보면 이게 중환 환자일수록 어떻게 보면 또 비용도 이제 비싼 치료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사실 여기 이것 말고도 더 심한 사람들은 또 그 다음에는 내시경으로 해서 안에 있는 수액이나 또는 섬유륜 이 싸고 있는 막을 일부 이렇게 또 지져주는 그런 방법도 있긴 한데 그거는 사실 이거보다도 증상이 더 심하고 안 좋으신 분들한테 일단 또 권해드립니다. 그래요. 예. 야 이게 뭐 사실 시술 하나하나 다 소개하기 너무 많아. 어우야 썬드롭스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신경도 성형된다니 물질이 뭐냐? 아까 신경 성형술 때 이렇게 꾸불꾸불한 도관으로 들어가는 약물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약을 넣나? 일단 그 얘기를 일단 드리기 전에 성형된다고 얘기하면 조금 그거는 그러니까 이름이 신경 성형술이지 그러니까 성형은 안 돼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 예. 이름 자체가 예. 좀 상술이 들어간 예. 이름이야. 뭘 성형이야 성형은 예, 이게. 성형은 아니고 신경을 어떻게 보면 저는 솔직히 신경 성형술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냥 이 안에 있는 이 약물 주입술이네, 예, 약물 카테타로 주입술. 예, 좀 이렇게 박리해주고 음. 긁어주고 약물 주입해준다 이런 쪽으로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 이게 뭐 의학적인 용어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뭐 깎아내고 다듬고 막 예쁘게 해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약물은 예. 사실은 신경 차단술에 쓰는 약물하고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거 예, 아니에요. 예. 아까 주사 찌르는 싼 거 있죠. 그거랑 예. 똑같다는 예. 거예요. 단 요놈은 방리해주는 효과를 좀 일부 기대할 수 있다. 예, 근데 그 박리가 사실은 효과는 커요. 이렇게 예. 엉긴 걸 살짝 예, 풀어주는 효과. 풀어주면요. 예. 그런 거 기대할 수 있다. 예. 근데 아무튼 저 정형외과 선생님이세요. 정형외과 선생님.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를 꼭 필요한 사람은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 시점에서 선생님 좀 골치 아픈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어떤 거? 우리 이분 거는 좀 우리가 해결해드려. 오영도님인데요. 이분은 54세 여성인데 4, 5번의 디스크 그러니까 추간판 탈출증. 근데 8년째 세수하려고 구부리거나 침대에 뭐 일어날 때 막 아파갖고 막 119 실려가고 8년째.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금은 실려가면 대소변도 기저귀 차한다는데요. 어우 그리고 15일 동안 근육이완제, 진통소염제, 링거 맞고 20일 정도 지나야 겨우 이 침대에서 일어나서 5분 이내로 서 있는 게 가능하고 이분은 8년째 어떻게 이렇게 디스크 심하게 아프죠? 예, 저기 진단을 지금 추간판 탈출증 4, 5번이 있다고 써놓으셨는데 아마 이제 아까 지금 그 디스크의 경과에 대해서 자연치유 아까 그 이제 자연치유 안 되는 경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 환자분은 아마 저게 자연치유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다가 그러니까. 그리고 디스크 내장증이 이 심해지는 분들은 안에 이 아까는 그냥 디스크 배열만 망가진다고 하는데 디스크가 원래 이게 한 덩어리로 딱 뭉쳐 있는데 내장증이 아주 심하게 이제 진행이 되신 분들은 이게 조각 이렇게 다 안에서 이렇게 떨어져 너덜너덜하게. 예, 아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 뭐 허리 잠깐 잘못 움직이면은 안에 있는 조각이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신경을 툭 건드려 가지고 통증이 생기고 꼼짝 못 해요. 너무 심해서 통증이. 그럴 가능성이 아주 많죠. 근데 지금 이분은 병원에 가니까 수술할 정도는 아니래요. 그런데 매년 실려간대요. 작년에도 3번 실려갔고 그랬더니 근육인대 강화 주사 맞으라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뭐 물어보시네요. 저분은 사실은 저거 사실 저것만 글만 봐가지고는 사실 제가 정확하게 얘기는 하기 힘든데 MRI를 사실 봐야 제일 정확하긴 할 것 같은데 아마 제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저분 디스크를 만약 제가 내시경으로 들여다본다 이러면 거의 이 조각으로 떨어진 걸로 꽉 차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느낌이 딱 보니까 예. 왜냐하면은 그런 분들이 전형적으로 이렇게 증상이 저렇게 심하고 굉장히 근결하게 오네요. 예, 만성적이거든요. 근데 저런 분들은 이런 이제 신경성형술 이런 걸로도 사실은 해결할 수는 없고 이걸로도 안 된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는 내시경 척추 내시경을 해서 안에 일단 들여다보고 안 좋은 조각들을 긁어내야 돼요? 예, 다 제거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오영도님은 수술을 해야 된대요. 내시경으로 해줘야 됩니다. 집어넣어서 째고 들어가서. 네? 예. 요 지금 차단술이나 신경성형술은 튀어나온 디스크를 찌르거나 건드리지는 않잖아요. 이 주변에다 쏘는 건데 약물을. 지금 님은 그걸로 안 되고 그 문제가 있는 디스크 안으로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네, 맞습니다. 수술 칸이든 도관이든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너덜너덜한 염증을 일으키고 통증을 일으키는 걸 싹 다 제거해야 한다. 맞아요. 그 되게 어디신지 모르는데 일사님 우리 선생님한테 가시면 좀 잘해주실 텐데. 네. 자 여기 보면 질문이 뭐가 있냐면요. 스테로이드에 알러지가 있어도 신경 차단술 받을 수 있나요? 그건 안 됩니다. 스테로이드에 알러지가 있으면 저런 분들 드문데 그죠? 예, 드문데 있습니다. 오, 그러면 저분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된다. 예, 안 됩니다. 오. 그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약 3가지 중에 그 스테로이드는 쓰지 못하고 이제 2가지만 써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제 스테로이드를 쓰지 않으면 약효가 좀 사실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어허. 그런 단점이 있는데 너무 이제 통증이 심할 때는 일단 신경 차단술을 할 수는 있겠죠. 네, 이 전문적인 질문이 너무 많아. 주코스키님, 러시아 분인가? 네, 주코스키님인데 이 디스크예요, 추간판 탈출증. 그런데 수핵 감암술은 어떻게 돼요? 수핵 감압술. 이게 탈출된 추간판 부위의 수핵을 어블레이전이라는 용어까지 아시네. 이건 의사 아닌가? 이거 의사 어블레이전이라는 같기도 하네. 건 우리말로 뭐라고 표현하나요? 이렇게 뭐 열로 소작, 치진다. 예, 뭐. 지진다는 거죠. 예. 예. 옛날에 한때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오징어 굽듯이 예. 지지는 거. 이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사진 하나 네, 가져왔는데 가져오셨어요? 예. 위에 있나? 뭐예요? 자, 수핵 감압술 또는 이렇게 열로 지지는 거. 요거네요. 예, 요거. 디스크 내 전기 열치리법. 오, 이렇게 도안을 예. 넣어서.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한때 이것도 이제 유행했고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뭐 하는 병원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이걸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걸 지지는 이 그 뭐랄까 어떤 그 근거는 의학적인 근거는
이게 디스크 내부의 압력이 높으니까 디스크가 이게 자꾸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신경을 누른다. 안에 있는 걸 찢어가지고 쪼그라뜨려주면, 글쎄, 오지무겁들. 예, 쪼그라뜨려주면은 디스크가 누르고 있는 효과를 압력을 줄여가지고 좋아질 것이다. 이런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한 건데, 근데 이제 지금 추간판 내장증하고 지금 같이 얘기하는 거지만 내장증 있는 환자들은 이미 내부에 지금 변성이 많이 와 있거든요. 근데 이 디스크를 찢어버리면 그 변성을 더 악화시킵니다. 더 촉진시켜가지고 내부가 더 원래는 이렇게 이게 배열이 일부 약간 조금 비틀어져 있었는데 이거를 완전히 배열을 망가뜨려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 그 환자분 얘기한 것처럼 조각조각 떨어지게 만든다든지 이게 예,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고 두 번째는 이걸 해도 효과가 별로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환자가 주관적으로 좋아져야 되는데 예, 실제로는 만족도가 예, 만족도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뒤에 보면은 가져온 논문들이 있는데 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소작하는 아까 예, 보신 그 치료예요. 이게 이제 랜덤라이즈드 플라세보 컨트롤드 스타디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비교군을 도와주고 아주 정확하게 이제 부작용 임상 시험. 네. 시험을 한 건데 보면은 대략 50% 환자에서는 별로 효과를 못 가졌다. 그렇게 나오네. 예. 50%가.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정도였고 이게 벌써 또 뭐 10년 전에 이미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사실은 여기서는 두 번째 논문에서는 보면은 뭐 플라세보에 비해서 효과가 별로 없다. 결론이 예. 위약 아무것도 안 한 치료에 비해서 아무 효과라기보다 아무튼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 예. 이렇게 나오네. 네. 그래서 별로 생각을 권하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그럼 이걸 지금도 하는 병은 뭐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신경성형술을 비싸게 받는 병원들 중에 일부는 신경성형술하고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하고 두 개를 같이 해가지고 환자한테 비용을 뭐 그럼 엄청 돈 많이 가까이 받겠네. 많이 받은 뭐 600만 원씩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족한 거예요. 이렇게 이미 10년 전에 이런 논문 나오는데 신경 성형술도 너무 막 하면 안 되는데 거기에다 또 이것도 보험이 안 되니까. 그렇죠. 열로 지지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게 문제예요. 이제 열로 지지는 것도 옛날에는 그냥 이 열선이었는데 요즘은 뭐 거기다가 뭐 고주파를 쓴다. 아니면은 뭐 또 플라즈마를 쓴다. 뭐 이런 뭐 조금 바꿔가지고 하는데 원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게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럴싸하잖아요. 이게 속 시원해 보이고 들어가서 열로 확 이렇게 지져갖고 이걸 염증을 확 줄여준다. 그래서 솔깃하기 쉬우나 이미 10년 전쯤부터 논문으로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병원에서 별로 안 한다. 제가 아는 우리 홍 선생님은 거짓말을 안 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좀 글쎄 신중하실 필요가 있겠다. 네, 그렇게 말씀드려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 디스크나 척추 옛날에 선생님 기억나죠? 우리 한 20-30년 전에 의과에 다닐 때는 뭐 이렇게 키모파파인이라고 맞아요. 뭘 주사해서 막 녹여내는 것도 있잖아요. 막 튀어나온 디스크를 안에다 뭘 쑥 녹여서 빼내고 또 음압으로 막 빨아내고 그 다 했는데 지금은 그것들이 이제 거의 이제 그 사장된 이제 시술들인데 이게 또 부작용도 많았고 그다음에 효과가 이것도 뭐 IDT랑 비슷하게 효과도 아주 크지가 않고 이래서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그런 시술들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잔뜩 유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뭐 신문 방송에 요새는 뭐 혼탁하잖아요. 뭐 이렇게 오히려 돈 내고 막 나오잖아요. 병원의 의사들이. 우리는 그런 거 아니지만. 그러니 거기서 막 PR성 뭐 기사나 프로그램 막 나가고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이렇게 뭐 열로 지지고 뭐 녹여내고 빨아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막상 도움이 안 된다. 이게 사람들이 이제 너무 이제 그 척추 수술 이런 데 대해서 이제 두려움을 많이 갖고 또 한편으로는 환자들이 저한테 와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척추는 수술하면 안 된다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또 얘기를 역작용이야, 많이 해요. 역작용. 그것도 안 좋다면서요. 또 너무 안 하는 것도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비수술로 어떻게 좀 할 수 없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어디 가서는 또 비수술로 해가지고 좀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거기서 이제 솔깃해가지고 가게 되는데 근데 이게 환자들마다 자기의 그 몸 상태는
다른 비수술로 한 사람하고 또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한테 맞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비수술만 찾아간다고 해결이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비수술로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런 상업적으로 흘러서 이 시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급여가 안 되는 비급여 시술을 많이 하게 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 말씀은 지나치게 이제 일부긴 합니다만은 그 척추병원에서 막 안 해도 될 이런 비싼 치료를 막 한 경우가 있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반대작용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꼭 해야 되는 그렇죠. 경우도 예. 나 안 해 이러는 예, 것도 예, 있다. 맞아요. 예. 지금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면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경우란 뭔가요? 그 특히 수술을 꼭 해야 한다. 이거 뭔가요? 무조건 수술이 나쁜 건 아니다. 일단 물론 이제 수술을 꼭 해야 된다. 이러면 일단 신경 압박이 아주 심한 거죠. 막 튀어나와서 막 예. 누르는. 신경 압박이 심하다 그러면은 무조건 이게 다리 저린 게 있고 또 어디가 감각이 둔하거나 또는 힘이 떨어지거나 이런 마비 증상이 있어야 된다고 반드시 생각하는데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가운데로 이 디스크가 심하게 터져 나오면 이 허리하고 엉덩이 뼈, 엉치뼈라고 하죠. 거기가 빠져나갈 듯이 많이 아픈데 이런 분들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죠. 이 소대변 신경이 마비될 수 있는 이런 신경 압박이 심한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게 즉시 이렇게 빨리 풀어줘야 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은 일단 1차적으로 수술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디스크인데도 계속 호전이 안 되는 경우, 만성적으로 계속 눌려 있는 그런 디스크를 자연 치료를 기대한다든지, 아니면은 비수술적인 거로 약물이라든지 아니면 침이라든지 한방 치료를 해서 호전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신경 마비가 올라와서 시기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수술이 필요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아픈 경우, 오래 기다리고 그렇죠. 많이 주관적으로 아픈 경우, 그런 경우도 수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이제 검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압박이 심하다 그러면 그건 빨리 해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네. 그것이 전체 요통 환자의 한 몇 %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요통 전체로 따진다면은 그거는 몇 프로 안 되죠. 한 5%도 안 될 것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디스크 환자 안에서 보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적어도 글쎄 그는 그 환자군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이게 뭐 이 대학병원 큰 병원이나 이게 준종합병원 이제 의원 이런 데 따라 다를 텐데 저한테 오는 경우는 한 10%에서 한 20% 정도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환자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8, 90%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당장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예. 얘기시네요. 예. 네. 자, 오늘 그 요통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네. 일산에 병원이 있습니다. 척사랑병원 홍순우 선생님. 네, 대학 동기고 정형외과 전문의세요. 그래서 이제 쭉 디스크 내장증 이제 쭉 얘기하셨잖아요. 네. 튀어나오지도 않고 뭐 디스크도 아니고 뭐 협착증도 아닌데 찌릿찌릿 자세 바꿀 때마다 아픈 거 만성적으로 몇 년 동안. 조금 볼까요? 도수 치료 얘기. 코코. 예. 코코님 예. 도수 치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수 치료. 도수 손으로 치료는 뭐 저는 도수 치료가 괜찮은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운동 치료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도수 치료를 하긴 하는데 도수 치료를 하러 간다 그러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도수 치료를 간다면 마사지를 상상을 합니다. 이게 손으로 만져주고 이렇게 뭐 허리뼈가 뭐 틀어져 있으면 틀어진 거 이렇게 해주고. 근데 저는 도수 치료를 사실 운동요법을 사실 가르쳐 주는 그런 도수 치료를 사실은 권해드립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면 이렇게 손으로 만져주는 거는 뭐 사실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이게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찜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가볍게 몸을 풀어주긴 하는데 이게 허리 쪽에 어떻게 보면 도수 치료를 해서 이렇게 자꾸 만진다고 하고 풀어주기만 한다면은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는 될 수 있는데 그게 일상으로 들어가면은 그 통증 완화된 게 계속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근육이 사실은 오히려
뭉쳐 있는 건 풀어지지만은 근력은 안 생기기 때문에 자기 근육을 안 쓰고 그 치료만 계속 받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더 안 쓰게 돼가지고 더 약해지는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근데 운동요법으로 해서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면은 오히려 그 반대로 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운동요법을 병행한 그런 도수치료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 단순히 뭐 이렇게 교정하고 풀어주는 걸로는 약하고 근육 자체를 키워야 된다. 네, 맞습니다. 뭐 플랭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보통. 예. 뭐 이렇게 그런 게 많이 권장되던데 그거 하세요. 저도 그거 하고 많이 좋아졌거든요. 김혜주님 척추 측만증 물어보셨는데요. 요거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희가 어디지? 이번 주 금요일 날에 그 우리 아세요? 그 우리 선배인데 그 서울대 정형외과 김용정 교수님이라고 미국 그 콜롬비아 의과대학에 알죠. 세계적인 대가. 미국의 콜롬비아 대병원의 테뉴어 정식 그 교수가 된 분이에요. 청만증에 대해서 논문 한 100편을 썼어요. 그러니까 예. 그분이 한국에 왔는데 제가 이 출연 요청을 해서 성사를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혜주님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양대림님은 이분은 의사신 것 같아. 아니 지금 너무 심각하게 또 막 지금 대한척추외과학회는 2011년 아까 보여드린 신경성형술이 뭐 차단술보다 더 낫다는 증거가 없고 뭐 1mm밖에 안 되는 카테타로 유착을 풀어준다는 것도 좀 믿기 어렵다 등등 뭐 좀 상당히 좀 네거티브하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뭐 결국은 뭐 저희 입장하고 좀 일맥상통하긴 한데 저도 저 학회에 한번 가봤거든요. 갔더니 저 신경성형술을 주장하는 의사 여기는 근데 오히려 정형외과보다도 마취통치과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분들하고 신경술하고 반대하는 분들 저 그 아산병원의 그 누굽니까 그 깐깐한 분 이춘성 교수님하고 막 싸우는데 근데 제가 가만 듣는데 이춘성 선생님 논리가 좀 더 우세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이게 신경성형술이 비난받는 게 예. 이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뭐 디스크 내장증이 있는데 뭐 만성적으로 잘 안 낫고 이런 환자분한테 한 게 아니고 아프면 그냥 다 찌른 거예요. 그냥 요통 있으면 찌르고 디스크 터지는 환자도 찌르고 협착증 있는 사람도 찌르고 이러니까 뭐 그냥 좋아질 사람 찔러가지고 좋아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정형돼서 좋아진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협착증이나 디스크 환자들은 찔러봐야 좋아진 듯 하다가 다시 또 아프고 결국은 그게 더 이제 나중에 와서는 수술로 결국 가는 경우가 꽤 많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의학 기자 뭐 지금 92년부터 했으니까 벌써 오래됐네요. 한 26년째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오늘 주제인 척추뿐 아니라 다른 분야도 좀 영악한 의사들이 돈을 벌고 성공을 해요. 떼돈을 벌고 좀 착하고 교과서 진료하고 좀 순진한 분들은 돈도 못 벌고 망하고 막 이러니까 아주 마음이 아프네. 아무튼. 근데 우리 선생님은 그런 딱 중간에 계신 분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막 언론 플레이하고 뭐 과잉 진료하고 불필요한 치료 통해서 아무튼 막 이제 건물 짓고 뭐 이런 거 아유 신경성형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도 사실은 그 당시 이제 그때 이제 그 이춘성 교수님 나오고 그때 이제 투석 할 때 저도 열렬히 사실은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한 5,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거는 뭐 그거 해봐야 무슨 효과가 있냐 하면 안 된다 이런 쪽으로 거의 생각을 했는데 근데 또 이쪽 계통 사람들 이걸 많이 해보신 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그 강의를 들어보니까 뭔가 조금 또 논리가 있는. 그러니까 무조건 나쁜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도움되는 분이 요만큼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요거만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거 안 해도 되는 이런 분들에게 많이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고 효과는 있는데 여기 도움되는 요 분한테만 하자 지금 그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전문가들이 판단해 줘야지 뭐. 저는 그래서 신경성형술이 하는 정도는 뭐 신경차단술은 하루에도 뭐 한 5-6명씩 제 환자 뭐 이렇게 보면은 있는데 신경성형술은 제 생각에 한 2-3달에 1명 정도 할까 말까 이 정도인데 일단은 그런 저항증이 되는 사람 하면은
최근까지는 좀 좋아지는 걸 많이 보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막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 홍순호 선생님. 그거 좀 여쭤볼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 허리가 아픈 분들이 진료 과목을 3개를 갖고 고민을 해요. 하나는 재활의학과, 하나는 선생님 계신 정형외과, 네. 또 하나는 신경외과. 요 3개의 과 가운데 나 어디 가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요즘은 신경외과하고 정형외과의 척추 보는 구분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신경외과는 신경 자체에서 시작했고, 정형외과는 이제 척추뼈에서 시작해서 신경까지 이렇게 보는 그런 식이고, 근데 이제 재활의학과는 좀 다르죠. 이제 재활의학과는 일단 수술을 안 하는 과니까. 그리고 원래 저는 정형외과를 처음에 이렇게 배울 때 정형외과가 무슨 과냐 이렇게 정의를 때 시작할 때 정형내과와 외과가 같이 하는. 그래서 내과는 진단하고 그다음에 약물 치료하지만 수술까지는 안 가고. 근데 정형외과는 처음에 환자가 오면은 환자를 봐가지고 진단을 하고 약물 치료도 하고 재활 치료도 하고 수술까지 하는 과다. 이렇게 정의를 배워서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큰 스펙트럼으로 다 볼 수 있는데, 근데 재활의학과는 수술이라는 게 빠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이 제한된 시야로 물리치료. 네.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수술까지 심하게 이렇게 갈 환자들은 판단이 조금 그거는 이제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재활의학과의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좀 비수술적인 치료를 좀 많이 해보고 싶은 그런 분들은 재활의학과를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통증의학과도 있어요, 맞아. 이 요통은 통증에 마취 맞아요. 통증의학과도 통증의학과도 있습니다. 예, 여기는 재활 치료는 아니고 뭔가 주사 같은 거 넣어서 이렇게 하고. 예, 여기 얘기한 그 신경 차단술이 차단술 사실은 많이 저기 통증의학과에서 아주 많이 하는 그런. 근데 제 개인 생각은 이 4가지과, 그러니까 재활의학과, 외과, 또 정형외과, 또 마취통증의학과 4가지가 다 장단점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볼 때는 정형외과가 일단은 환자가 갈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형외과는 뼈도 아니까, 뼈도 맞습니다. 알고 수술도 알고 얘기하신 대로 뭐 재활, 약물 다 망라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 정형외과 의사가 좀 착한 의사면 꼭 수술 안 해도 될 경우 이제 물리치료도 하고 신경 차단술 보험 되는 거 5만 원 이런 걸로 해도 되는데 다 수술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유, 참.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요분들 질문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한 1분 내로 답변 좀 짝짝 해주세요. 자, 별별 밤밤님이 엉덩방아로 꼬리뼈를 다쳤대요. 골절은 없대요. 2주 지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디스크가 나중에 나타날 수 있다고 들었다는 거예요. 엉덩방아 꽝 하고 여기 다치는 분이 있잖아요. 꼬리뼈만 다쳤다면은 디스크로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없다. 예, 근데 골절이 처음에 없다고 해도 2주, 3주 지나면은 골절이 있는 경우 있습니다. 만약 계속 아프면 엑스레이 다시 찍어봐야 됩니다. 아니, 예. 지금 골절이 없다고 하는데 2주 있다가 왜 생겨요? 처음에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실금처럼 가면은 안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그걸 찾아내야지 의사가. 그렇게 실금을 하려면은 찾아내야지. 아니 엑스레이는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엑스레이는 아예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근데 2, 3주 지나면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걸 처음부터 알려면 MRI 찍어야 되는데 네. 또 꼬리뼈 다쳤다고 MRI 찍는 거는 그건 또 과잉 진료일 수 있고 또 돈도 너무 많이 그래, MRI는 아닌 것 비용 같아요. 그럼 엑스레이만 한번 더 거죠. 찍어볼 걸 권유해 보는 거네요. 네. 네. 골절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 그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확 밀어갖고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한 달 있다가 무릎이 아파갖고 갔더니 이 무릎에 그 인대가 파열됐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경우랑 비슷한데 아니 그 외상이 있은 다음에 한 달이 지나서 아픈 경우도 있나요? 처음엔 그러니까 아프지 않다가 별로 안 아팠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보상을 노리고 자기가 딴 데 가서 다쳐놓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냐. 그럴 가능성이 좀 떨어지죠. 거의 없다고 보여야 뭐가요? 되는데 한 달 사이에 그 사이에 다시 다쳤거나 뭔가 다른 무슨 사고가 있지 않은 한 그게 처음에 이게 처음에는 괜찮았다가 다시 그렇게 생길 수는 한 달 있다 막 많이 아파서 뭐 그런 경우는 좀 드물다고 봐요. 아이고
아무튼 그러나 이분의 경우에는 2주 정도 있다 다시 한번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자 보면은 카카오님의 보면 3년 전에 4, 5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 후에 1년이 됐는데 재채기하다가 찌릿하면서 아프대요. 3, 4일씩 못 걷는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재채기 할 때 이게 디스크 내부에 압력이 확 올라가거든요. 재채기 한번. 예. 그때 이게 허리가 많이 아프다는 건 디스크가 안 좋다는 겁니다. 이게 최소한 디스크 내장증이 있거나 심한 경우는 디스크의 약간 이제 돌출이나 탈출이 돼 있을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그럼 디스크 쪽을 한번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허. 예. 그리고 증상이 많이 심하면은 제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신경차단술을 한번 해서 좀 통증을 완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 운동요법 다시 이렇게 쭉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홍 선생님을 좀 괴롭혀드려야겠다. 끝나가는 마당에. 네. 아니 허리 아픈 사람들 고민이 뭔 줄 아세요, 선생님? 잘 모르시죠? 허리 안 아파봤죠? 저는 이거 한 30년 전에 디스크 수술 받았잖아요. 우리 맞아요. 서울대 김현집 교수님이. 예? 아이고 참 창피해 죽겠. 근데 허리가 지금 요새 뻐근히 아프거든요. 그런데 재채기 할 때 아파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재채기를 하면 안 아파요? 재채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오는 걸 어떻게 하면 안 아프냐고요. 그러니까 뭐가 그런 것도 좀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 그것까지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 일단 아니 되게 아프던데 재채기 할 때 콱 하면 그럼 보감이 올라가니까 이게 이 척추 쪽 뒤쪽을 밀기 때문에 압력으로 그 디스크가 안 좋은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죠. 아 무슨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자세를 어떻게 하고 기침을 뭐 어떻게 자세를 막든지 하여튼 뭐 뭔가 하나라도 1%라도 도움되는 거 좀 선생님 뭐 없어요? 재채기하는 요령? 글쎄요. 근데 그건 좀 알았어. 저 그럼 하나 더 양말. 네. 허리 아픈 사람들 제일 고민이 양말 신을 때 힘들어요. 양말 이거 맞아요. 호흡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프니까 이 어떻게 양말 어떻게 신으면 안 아파요? 양말 안 신어야죠. 아, 나 진짜 짜증나요, 진짜. 선생님, 그러면 안 돼요, 진짜. 그러니까 의사들이 교조적이라고. 아니 원인을 일단 치료를 해야지. 아니,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면 더 나빠지는데 어떻게? 예? 아, 그런데 양말을 신어야 되잖아요, 사회생활 하려면. 네. 근데 허리는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요령이 하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어떻게 신었는데? 제가 어떻게 신냐고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양말? 이렇게 누워갖고, 이렇게 신어요. 누워갖고 이렇게 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이거를 앉아서 하면 이거 아프거든요. 근데 벌렁 누워갖고 무릎을 굽혀서 그러니까 그게 아까 얘기 드린 거잖아요. 뭐가요? 앉아 있을 때 예. 척추 압력이 제일 올라가기 때문에 예. 디스크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더 아프셨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누워 얘기를 있으면은 누워 있어. 아니 근데 그 자체가 이게 얼마나 환자들의 실생활에 중요한 얘긴데요. 허리를 구부려야 되기 때문에 아픈 동작이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부리지 않고 하는 방법이 누우면 된다니까 딱 바로 누워서 다리 무릎만 올린 다음에 딱 이렇게 하면은 아유 죄송해요. 제가 제 대학 동기 친해서 갈구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 시간이 다 이제 맞아. 야 이거 죄송합니다. 오늘 뭐 이 질문들 못 해드린 거는 비욘디 게시판 아시죠? 척추 그 정형외과 게시판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로 올려주시면 선생님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진짜. 네. 예? 우리 저 커뮤니티 참여하셔서 좀 답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예? 이렇게 답변이 왜 이렇게 좀 너무 어려운 질문을 지금 많이 하셔가지고. 그게 왜 어려워요?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데.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 의학적인 거라기보다는 아니 근데 괴롭잖아요, 불편하고 그거를 조금이라도 도움 줄 수 있는 거를 좀 다 얘기를 해주시면 박수 받죠. 네. 아이고. 환자들이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아이고 선생님 이제 시간이 이제 2분밖에 안 남았어요. 아 오늘도 참 이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또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고요. 오늘 정형외과 일산 착사랑병원 홍순호 원장님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그 아시죠? 이거 다 통으로 저희가 녹화분은 유튜브에 올려요. 유튜브 오시면 보실 수 있고요. 내일은 우리 뭐죠? 내일 우리 방송? 응? 김시환 선생님인가? 내일 우리 메디테일이 아시죠? 앞으로 가능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통으로 편성을 하려고 그래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매일 거의 매일. 예. 내일은 김시환 선생님이 나옵니다. 예. 비욘디가 배출한 최고의 스타 의사. 요새 막 TV 프로그램 많이 나오세요. 예. 미스터 쿨가이에 그냥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냥
그분이 다이어트와 피트니스에 대한 시리즈를 합니다. 근데 저는 안 나오고 제가 매일 하려니까 목도 붓고 지금 막 위산도 막 영뷰하고 속도 쓰리고 허리도 아프고 미치겠어 지금 완전히. 자기는 괜찮아? 독감 걸리죠. 건강해요. 저 잘못하면. 여기 독감으로 막 그러고. 그래갖고 이제 저 매일 나오면 저 지겹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누가 나오시죠? 저 진행을 누가 하시지? 아, 우리 PD가 하죠. 네. 우리 새로 온 PD 분이 네, 진행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김시환 선생님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우리 홍 선생님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이 척추 건강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시오. 뭐 한 말씀. 제가 느끼는 거는 일단 척추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거 어떻게 예방해요? 예방이라는 거는 사실 저도 뭐 우리 홍영일 박사님도 뭐 디스크 수술도 하고 최근에도 허리가 좀 안 좋으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허리가 사실 좀 안 좋았었어요. 진짜? 예. MRI를 찍어 보니까 디스크가 이게 뭐 완전히 탈출된 건 아니지만 조금 볼록하게 튀어나오면서 제 척추 신경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뭐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항상 상식적으로 환자들한테 하던 얘기를 제가 안 지키고 있었거든요. 꾸준한 이 운동입니다. 이게 운동도 사실은 척추에 좋은 운동과 나쁜 운동이 있는데 이제 40대, 50대 또는 이제 뭐 30대라도 뭐 이 몸 자체가 이제 너무 비대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이게 과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건 더 악화시킬 수 있는데 그래요. 척추에 좋은 운동들은 이 유연성을 길러주면서 또 근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들입니다. 이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근력 운동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몸 관절의 이 관절 운동 범위를 넓혀주는 그런 스트레칭 운동을 해서 관리를 꾸준히 해야 되는데 매일 저는 운동하는 거를 하루에 20분 내지 30분씩 꾸준하게 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그러면 종목은 뭐예요? 주로 뭐 걷는 건가요? 뭐 아니요, 스트레칭? 걷는 것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요? 걷는 운동이 물론 척추에는 아주 좋습니다. 근데 허리를 아까 얘기했지만 세 가지 그 운동 방향을 이렇게. 골고루 움직이면서 또 그걸 조금 또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들, 뭐 조그마한 아령 같은 걸 가지고 운동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운동으로 매일같이 꾸준히 하신다면 이 척추 자체가 10년, 20년 설 척추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30년, 40년이 지나도 지금처럼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조금 아프니까 가능하면 안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게 더 해로울 수 있다. 예, 예, 가능하면 운동은 좀 종합적으로 해주는 게 장기적으로 좋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러네요. 오늘 아무튼 긴 시간 동안 우리 홍 선생님 고마워요. 아무튼 그 가끔 좀 바쁘시더라도 오늘처럼 이렇게 나와서 방송 좀 해주세요. 영광입니다. 예, 오늘 생각보다 되게 잘하죠. 학교 다닐 때는 그냥 너무 부끄러움이 많았던 분인데 저희 이제 50 넘어가니까 잘하시는데요, 방송. 네. 우리 홍 박사님 워낙 잘 도와주셔가지고 예, 아무튼 예, 저희는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미세먼지 많으니까 조심하시고 그 청와대 가서 좀 저희가 쓴 거 국민청원 올렸잖아요. 이거 마스크 좀 정부 차원에서 싸게 돌려야 된다고. 네. 그 응원해 주세요. 네, 오늘 여기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내일 또 봬요. 감사합니다.